비트코인은 엄청난 가격의 변동성이 있어요. 그 변동성이 한 번씩 이렇게 폭발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청산을 당하고. 설마 25%는 안 떨어지겠지? 라고 사면은 30%씩 떨어뜨리고.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준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쫑PD가 방금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이제 코인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냐, 왜 이런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나눠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얘기부터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엄청난 가격의 변동성이 있어요. 저번 채널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청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이유 라는 이름으로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 오늘은 그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의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장통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회고 축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코로나 때 300만 원대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8천만 원 넘었었죠. 그립네요. 제가 보기엔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한 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 주고 있어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3만 불 한번 찍고 왔었고, 근데 이런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저도 가끔 하는데, 레버리지 투자 뭐 선물이든 또는 마진이든 이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청산을 당하곤 합니다. 보통 요즘에 예전보다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많이 줄었어요. 하루에 뭐 10% 움직이면 와 엄청 올랐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7년에는 하루에 40%가 오른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많이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 변동성이 한 번씩 이렇게 폭발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청산을 당하고, 20% 떨어졌다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4배 마진을 걸어놨다.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4천만 원치를 사놨는데, 그럼 25%가 떨어지면 0원이 되는 거잖아요. 설마 25%는 안 떨어지겠지 라고 사면은 30%씩 떨어뜨리고, 그런 것들이 종종 이제 벌어지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2017년도나 그 전, 그때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총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지금은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점점 그런 일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안정성을 가질 만큼,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의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엄청나잖아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전체보다는 작지만 주식시장 전체의 크게 워낙 크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지지해 줄 만한 크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왜 이제 기회라고 부르냐면, 우리 삼성전자 주식의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5만 원, 7만 원, 9만 원이지만 액면 분할을 해서 그런 거고,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다시 4,000원이 되는 날이 올까? 안 오겠죠. 오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특정 가격 300만 원이라든지 뭐 1,000만 원이라든지 그런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커지면, 더 가격이 올라가면은 점점 더 그런 변동성도 줄어들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끔씩 이제 막 폭락하면 3만 불, 우리 돈으로 한 3,500만 원? 그 정도로도 한 번은 살 기회가 있었는데, 점점 비트코인이 커질수록 기회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떨어지면 내 코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사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까 그 쫑PD가 얘기했던 그럼 가격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구글, 애플,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이런 회사들, 인터넷 회사들은 가입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가입한 사람이 100만 명일 때와 200만 명일 때의 효과가 2배냐? 그렇지 않고 뭐 4배, 5배, 제곱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가입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플랫폼 자체의 힘이 세지는 걸 얘기해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인구의 아무리 많이 잡아도 90%는 믿지 않고 있고, 그냥 제 느낌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시작하시면 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뭐 100만 달러로 간다, 뭐 500만 달러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용할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은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그거의 근저에는 많은 사람이 쓸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 대표적으로 금이죠. 금 같은 다른 자산들의 가치를 빨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금이 했던 역할들, 가치를 보존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지금은 금보다 더 안정성이 있거나 더 가격이 잘 보존되는 비트코인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이제 채권, 국채를 사던 분들이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옮겨갈수록 돈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앞에 얘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제가 앞에 한 얘기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자. 근데 이제 뒤에 얘기는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수가 아니고 돈 자체가 이 안에 많이 들어올수록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뭐 가격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도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 뭐 300불 되면 좋지, 또 사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의. 왜냐하면 그거의 전제는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사용자가 더 줄어들거나 이렇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코인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런 코인들도 있어요. 또는 이제 이더리움처럼 그런 역할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가 가치가 높아질수록 우리 코인이 더 쓸만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죠. 이더리움이 약간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제 뭐 잡 알트, 김치 코인 중에 안 좋은 것들, 이런 분들은 그냥 이건 소문인데 확실하진 않지만 마켓 메이킹, 그러니까 MM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이제 그런 자바르트라고 부르는 것들도 유용성, 쓸모, 기능 입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가격이 전반적으로는 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이 사실은 다른 알트코인에도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2배가 오르고 4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하는 것들이 진짜 이제 그만큼의 어떤 주식처럼 PER이니 ROI니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진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사실 논쟁거리인데 또 재미있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